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민심은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을지 추석 민심 토론에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학다식 건강 100세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자, 정격시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날씨 그리고 현재 교통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인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도 많은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25.9도, 청주 27.1도, 부산 27.5도 등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충청,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강릉 31도, 대전 33도, 전남 곡성과 경남 밀양은 35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늦은 밤에는 소나기가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부산과 울산에서 오후 6시 6분부터 달이 보이겠고요. 서울은 오후 6시 17분에 달이 떠오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과 모레도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추석 당일인 오늘 귀성과 귀경 행렬로 인해 양방향에서 교통량 많아 정체 심하겠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차례를 지내고 귀경길에 오르는 차량들로 정체 일찍 시작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하신다면 요금소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2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 6시간 5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 4시간 걸리겠습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내일 새벽에서야 정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의 경우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막히고 밤 10시 전에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귀성 차량들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8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 지나는 차량들이 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정체는 없는 모습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풍새 나들목부터 차량터널까지 밀리는데 정체 금세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천안 쪽도 정안 나들목에서 인풍교까지 이동량이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부터 감곡까지 10km 쭉 막히고요.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쪽 호법 분기점에 차량들이 몰려 있습니다. 짧은 정체 보이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대구 쪽은 칠곡 나들목 지나 교통량이 많은데 다부터널까지 10km 흐름 답답합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요. 버스 전용 차로는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한남에서 신탄진까지 양방향으로 운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왔습니다. 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용의자 신원 파악됐죠? 네,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고요.
하와이 출신이었습니다. 외신들 종합해서 보니까 이 라오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 자신이 썼던 글들이 지금 외신 보도로 많이 공개가 됐는데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나는 2016년에 당신을 선택했고 당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나와 세상은 대통령 트럼프가 후보 트럼프와 다르고 더 낫기를 바랐지만 우리 모두 크게 실망을 했다. 당신은 악화되고 퇴보하는 것 같다. 이런 문장을 썼고요. 또 특히 난 당신이 사라지면 기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예. 두 번째 특징은 우크라이나 지원론자라는 건데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특히 2022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외국인 자원병 부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 이름이 국토방위 국제군단이었는데 이걸 만드니까 이 라오스가 합류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방문했다라는 이 표현을 좀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공식적으로 이 국제군단 측에서 이 합류를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가고 싶어가지고 가긴 했는데 이 받아들여주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좀 군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보도되는 걸 보니까 이 라오스가 거짓말을 많이 했다, 거짓말로 악명이 높았다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하고 시리아에서 자신이 신병 수백 명을 모집해 오겠다 이런 류의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 그래요. 이제 군단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멈춰라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 이런 거짓말이 계속됐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오늘 라오스를 기소를 했거든요. 일단 구금을 하기 위해서 기소가 좀 빠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금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급한 대로 있는 혐의 두 가지를 먼저 기소를 한 건데 네. 기소한 내용을 보니까 전과가 있더라고요. 2002년에 대량 살상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고 또 2010년에 물건 많이 훔쳐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서 또 유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중죄를 받게 되면은 총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미국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혐의 한 가지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한 다음에 총기들을 보니까 1년 번호들을 다 지웠다라는 거예요. 1년 번호를 지운 것도 역시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혐의를 일단 적용을 해가지고 기소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두 가지 혐의만 적용을 하더라도 최대 15년형이 선고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다른 혐의들도 기소를 할 거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두 번째 암살 시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바이든 해리스의 책임론을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암살 시도범 라오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바이든과 해리스의 레토릭을 믿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을 했다. 그 레토릭이 그 말이 내가 총에 맞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공격할 때 그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결국 라오스라는 인물을 움직여가지고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로까지 연결이 됐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한 겁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백악관 성명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이 암살 시도에 대해서 매우 심란하다. 나는 정치 폭력을 규탄한다. 그리고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자 맡은 바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제 경호부실 논란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아직 논쟁적인 상황인데 뭐 실제 총을 쏘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오늘 기자들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 비밀 경호국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은 그 필요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한 비밀 경호국을 치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경호 부실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 자, 국내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어제 아침에 발생했는데 피해 상황 집계됐습니까? 네, 승조원 8명이었거든요. 모두 구조가 되긴 했는데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어제 오전 7시 42분쯤 발생을 했고요. 전북 군산시의 남쪽 4km 해상에 있는 바다였습니다. 35톤급 어선이었거든요. 이게 뒤집어지면서 사고가 났고요. 신고가 접수된 다음에 이제 바로 해경이 출동을 해가지고 구조를 했는데 이 3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 3명이 한국인 선장, 한국인 기관장,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원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숨졌고요. 나머지 5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근데 구조 당시에 지금 전해지는 내용들은
여기가 이제 그 어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망이 많이 흩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망이 네. 흩어져 있다 보니까 구조대원 진입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인데 명확히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지금 진술들이 그 당시에 그 주변을 석유 제품 운반선 1618톤급 어선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 사고가 났던 어선은 35톤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이 큰 어선이 지나가다가 이 충돌로 인해서 배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경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상황도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환자가 천안까지 이송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제 오후 1시 30분쯤에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복부에 중상을 입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내용을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가족들하고 말다툼을 했다 그래요. 말다툼을 하다가 네. 이제 본인이 분을 못 참고 흉기로 자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에 중상을 입게 됐는데 경찰이 일단 중상을 입은 상태라서 119 구급대에 공조 요청을 했고요. 구급대가 대전 지역의 의료기관을 쭉 찾았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충남 지역까지 넓혀가지고 오후 5시 41분쯤에 천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1시 30분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된 게 5시 40분쯤이니까 한 4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된 겁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예. 자, 정치권 소식. 한동훈 국민의 대표, 국민의힘 대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의료계에 대한 입장을 다시 내놨죠. 네, 원래 추석 전에 그 국회나 정부나 다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이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범을 목표로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의료계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범을 못한 상태였고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서울 종로소방서를 다시 격려 방문을 했거든요. 즉 이제 이 추석 상황에서 뭐 응급실 구조대원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갔던 건데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모두 다 지게 될 것이다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연휴 기간 동안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봤는데 생각이 비슷하더라.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이 됐던 발언은 이거예요. 특정 단체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걸 전제로 삼는다면 협의체는 출발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맥락을 짚어드리면 지금 여야 의정 이렇게 4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의가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의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의협도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있고 여러 이 의료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 그 비판적으로 목소리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전공의 이탈로 인해서 빚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은 좀 선회를 했던 게 이 원래는 통일된 합리적인 안을 가져와라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서 의료계가 다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라는 거였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 논의가 잘 진척이 안 되니까 의료계 단체가 어디가 들어오더라도 대표성을 좀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좀 힘을 보태가지고 어느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내용은 지금 의료계에서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책임자를 경질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거론된 인물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이 이제 의료 문제 담당하는 수석이죠. 그리고 조규용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런 인물인데 한동훈 대표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잘했냐 못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경질론이 꼭 해결책은 아니다. 약간 기존의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이제 경질론 요구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뭐 완화된 그런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제도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어제도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 그제도 서면 브리핑을 해서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비판했는데 지난 10일에 김건희 여사가 서울 마포대교를 찾았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지구대 위로 방문도 하고 이런 일정들을 소화를 했었는데 이걸 비판을 했고요. 그 또 하나는 지금 추석 대국민 영상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함께 인사하는 그런 영상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조 수석 대변인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김건희 여사의 파렴치한 활동 재개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추석에까지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기식 쇼로 민심을 우르르니 국민다통이 터진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몇 개 여론조사에서 낮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은 엄혹한 민심을 보여준다. 무능한 국정 운영 민생 파탄낸 거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제 그제는 그 김 여사가 발달 장애 아동 시설에 가서 봉사 활동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활동도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 활동도 포함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은 네. 이런 활동들은 기존부터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해오던 것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서부터 민주당하고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 차이도 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려면 제2부속실을 그 운영해서 공개적으로 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제2부속실 뭐 거의 뭐 이제 이 시설 공사 끝나간다면서요. 네,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네. 부속실장은 사실상 뭐 임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아직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에 소속이 돼 있긴 한데 사실상 뭐 장순칠 비서관이 맞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준비 단계는 다 돼 있고 이제 거의 실무적인 상황만 남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논란 속에 19일부터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체코 방문 네, 앞두고 있는데 순방은 아니고 이제 체코 방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 걸로 네. 그렇게. 근데 역대까지 다 순방이라던가 해외 일정은 김건희 여사가 다 동행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주목되는 거는 가가지고 단독 일정을 얼마나 공개 일정을 얼마나 소화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예. 좀 뭐 추세로 보자면은 또 개인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오늘 추석 민심 토론에서 좀 더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7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추석에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는 추억 하나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석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밤에는 소나기가 점차 그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크고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오후 6시 6분부터 달이 뜨겠고요. 서울은 오후 6시 17분에 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충청,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강릉 31도, 대전 33도, 전남 곡성과 경남 밀양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강릉이 31도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들로 고속도로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8탄 번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교통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논산 쪽 남풍새 나들목부터 차량 터널까지 정체고요. 반대 천안 쪽은 귀경 차량들 늘면서 공주분기점 일대로 막힙니다. 또 정안휴게소에서 인풍교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부터 감곡까지 10km 쭉 막히고요. 반대 양평 쪽은 충주 부근 2차로에 추돌 사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 호법분기점에 차량들 몰려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대구 쪽은 70 나들목 지나 교통량이 많은데 다부터널까지 차간거리 좁혀집니다. 또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창원 2터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한편 오늘 귀경 차량들 정체 극심하겠습니다. 정오 무렵 출발하신다면 요금소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30분, 목포부터 9시간 50분, 강릉에서 6시간 20분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에서야 정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권 이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오늘 추석 민심 토론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 더불어민주당 김형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당일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짧게 덕담 한 말씀씩 좀 해주시겠어요? 신지호 부총장님. 예, 아프지 말자는 그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 무탈한 추석 연휴가 됐으면 합니다. 네, 김형주 전 의원님. 네, 넉넉하고 풍요로운 또 정말 무탈한 그런 추석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 연휴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사실 더 바쁘더라고요. 민심 청취하느라고. 두 분은 어떤 민심을 주로 들으셨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글쎄요, 뭐 오히려 대표적으로는 뭐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로 마다. 그래요? 쳐다보기도 싫다. 이쪽 저쪽 다 싫다. 뭐 그런 부분이고 뭐 우리끼리라도 좀 행복하게 살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리에 앉아있기 좀 힘드셨겠네. 좀 비슷합니다. 요새 그냥 뭐 여야 또 열광적 지지자분들도 계시지만 평범한 이제 생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가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뭐 그런 그 여론이 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추석 밥상머리 민심 뭐 또는 설 민심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요즘 이 SNS 시대 미디어 정치 시대라 뭐 전국이 실시간으로 모든 팩트들을 다 체크하고 있어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제 명절 민심이 그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이 온라인으로 뭐 실시간 다 정보가 공유되고 요새 뭐 고령층 이 분들도 실시간으로 다 뭐 유튜브도 보시고 뭐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추석 그 민족 대이동 그 이런 게 몰랐던 정부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목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온 자녀들이 들려주는 서울의 정치 정보라든가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다 접하기 때문에 아니, 또 요즘은 바쁜 직장인 자녀들이 네. 시골에 가서 부모님 만나 뵙고 정치 공부 받고 온대요. 예, 거꾸로 뭐 그런 현상도 생기고 뭐 또 해외들 많이 나가시니까 예.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또 이 추석 명절에 가정폭력이 한 20-30% 증가한다는 이 조사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평소에 자주 만났던 사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1년에 한 몇 번 보는 사이인데 갑자기 뭐 정치 얘기하다가 뿔쑥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두 가지겠죠. 정치 얘기하다 싸우는, 그다음에 종교 얘기하다 싸우는. 종교 얘기하다가 싸웁니까? 아니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있는 집 집안에는 재산 다툼. 뭐 대체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싸울 겨를도 요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날 겨를도 없고 다 각각 뭐 해외 나가시고 뭐 각자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일정을 따로 해서 만나더라고요 요즘엔. 아 그렇군요. 예, 뭐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긴 하지만 다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는 다 짐작들 하실 테니까 가족들끼리니까. 네. 예, 정말 무탈하게 예,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분과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추석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동반 하락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이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에서 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2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자,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신지호 의원님? 예, 이건 뭐 굉장한 그 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는 늘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좀 한가롭게 이게 논평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소개시켜 주신
리얼미터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도 이제 최저치가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이 의료 개혁이 그 전에는 이 긍정 평가 요인의 첫 번째 요인으로 뽑혔어요. 긍정 평가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이게 부정 평가의 첫 번째 요인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리했던 지형이 굉장히 불리해져 버렸다. 근데 더군다나 보수층 TK 70대 이상 여기가 지금 이탈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 아까도 우리가 무탈한 추석 연휴 되십시오 하는데 70대 이상 그 고령층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내 아팠을 때 병원에 좀 편히 가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요즘 거기에 대한 이제 사회적 신뢰가 좀 저하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하향이라고 하는 정권 이제 3년 4년차 되면서 자연스럽게 레임덕이 오는 그것이 모든 정권의 대표적인 어떤 경향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L자형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L자. 예. 이렇게 해서 쭉 일정 정도 벌써 이제 2년을 넘어서면서 한 20%대에서 꼼짝없이 쭉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떨어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자가 일자가 됐을 때는 굉장히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당내에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는 소위 그람시가 얘기하는 공위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낮다고 치지만 그걸 받아먹을 수 있는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차별화될 수 있는 박근혜 후보라는 분이 있어서 이어갈 수는 있지만 네.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그만한 안정세로 이어가기는 어려운 아직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제일 핵심적으로는 PK, TK가 지지율에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따라서 근본적인 베이스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진단 두 분 다 좀 심각하다라고 또 이대로 계속되면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는 일단 진단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대목이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져도 뭐 집권당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거나 또는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좀 유지된다거나 하면 그래도 이게 반전 가능성이 있는데 동반 하락해버리면은 이게 백약이 무효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그 동조화되는 커플링이냐 아니면 이제 따로따로 노는 디커플링이냐. 근데 디커플링이 안 된다라는데 디커플링이 안 되는 게 그런 문제인가?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그나마 나은 것인지. 그럼 당정이 따로 놀 수밖에 없거든요. 예.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는데 당 지지율은 높아진다.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그거는 조금 착시 현상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요 집권 중반기에 당정 지지율이 디커플링 돼갖고 완전히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건 이거는 정권이 거의 해체됐다는 그런 신호가 되거든요. 아까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표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 사례하고는 조금 안 맞죠. 왜냐하면 박근혜 당시 그 박근혜 의원이었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가서 비상정권을 받는 비대위원장이 됐었고 그 전에 당 대표들이라는 게 되게 친이 계열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정 지지율은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지율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현상이요. 역대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요. 대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한 5% 평균 5% 정도는 높았어요. 당 지지율보다도.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운영에 대한 찬반을 묻잖아요. 근데 당 지지율은 여러 정당 중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묻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이 당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 정부 들어와서
얼마 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당 지지율을 하회하는 대통령 지지율 이게 고착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거기서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저는 좀 그 점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리고 그러시죠. 싶은 것은 그러면 정말 지금 당정이 커플링 돼 있느냐 이게 해계한 게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는 지지율은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당정은 엇박자를 맞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당정이 커플링이 돼 있어서 한 방향 정렬이 돼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지율은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당정은 엇박자를 맞고 있다. 사실 의료 대회에서 가장 이제 다른 분들이 대상자들이나 고연령층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은 사실은 커플링이 안 돼서 생기는 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견은 디커플링 됐는데 그래서 커플링으로 같이 떨어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당에서 소화해낼 것이냐. 네. 그런 부분이 제일 지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정이 엇박자예요. 예를 들면 25년 뭐 증언할 수 있다고 한동훈 대표가 말하면 뭐 저희 총리께서도 뭐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혹은 대통령실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대통령실이 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둘 다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당 차원에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그 대안 모색이 가능한 대목이 있으니까 그거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우선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그러면 뭔가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또 윤석열 정부 한덕수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이 지지율 이거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된다. 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고 그냥 그런 자세만으로 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뭐 되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어떤 모습들로 지금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 그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상남자 스타일이다. 멋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건 위험한 멘트다. 굉장히 위험한 멘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아니 미스 코리아가 나는 미모 평가에 신경 쓰지 않겠다. 예, 그 미스터 트롯이 나는 뭐 그 내 가창력에 대한 평가에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스포츠맨이 자기 체력 평가 어떻게 되든 뭐 신경 쓰지 않겠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그리고 거기다가 더 멋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전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요. 이 집권 중후반기에 이제 뭐 역사와의 대화 뭐 이런 식의 어떤 컨셉으로들 많이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 절박성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위험 신호라고들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고 대통령이 자꾸만 역사와의 대화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플러스 이제 의료 개혁까지 추가돼서 4대 개혁의 방향 또 지금 이 정권에도 반드시 했으면 하는 그 절박함 이런 것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 이 의료 개혁만 하더라도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아쉽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좀 부족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만족감을 안겨주지 못했는지 반개혁 세력 탓만 할 게 아니라 왜 처음에는 의정 갈등이 있으면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정부 쪽에도 힘을 실어줬는데 요즘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의료계에 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개혁이 되지 못하는지 여기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관점의 그 지적도 있습니다. 뭔가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제 개혁을 지금 메시지로 내고 있는데 개혁을 하다 보면 그 저항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야권이 이 개혁을 자초시키려고 한다. 이제 이런 인식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인식에서 보면 집권당이 더 열심히 그 개혁을 자초시키려고 저항하는 야당과 싸워줘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런 의미에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이하 장관들이 나서서 국회에서 연일 이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네. 이런 식의 그 이 해석과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기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은 개혁을 하려면 아까도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집권 초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개혁에 말하자면 동조 세력들이 있어야지 그 힘으로 대통령 혼자 개혁해서 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우리 편과 적을 좀 어느 정도는 갈라치기 하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실제로 워딩 자체가 맞자면 저항하는 세력 모두가 반개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개 전체를 적을 두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있는 당은 사실은 민심에 가까워지니까 결국 현장에 불만들이 있으니까 자꾸 어려게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하고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방금 우리 고행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딱 그런 지점에 가게 돼 있는 아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은 현실로 돌아보면서 시장에 추석 때 돌아다닐 수도 없거든요. 뭐 보건소도 갈 수도 없고 사실 민망하다는 거고. 그 대통령실이 좀 그걸 현장에서 겪는 자기 지역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입장도 헤아리면서 가야 되는데 아하. 어느 순간 대통령께서 개혁, 정의, 과학 이런 워딩을 본인이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개한테도 더 과학적인 데이터 갖고 오면 이야기해 주겠다. 그 말의 뜻은 나는 과학적이고 당신네들은 과학적이지 않아. 이런 독선이 숨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테이블에 앉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 자체를 다 없애버리자 여기까지 나오셨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매우 안타까운 것이 실제로 뭔가 이렇게 추석 전에 그런 좀 서로 간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를 계속 브레이크를 대통령실이 걸어온 것이 있어서 가성비를 높게 가질 수 없는 네. 이제 한계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저는 이제 당정 간에 조금 엇박자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최근에 보면은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의료 8개 단체가 지금 여야 의정 사자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다 그런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로 전날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 이 의료개혁 담당 수석 아닙니까?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2025년 정원 건드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은 반대하지만 논의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이거는요. 여야 의정 사자협의체를 더 성사시키기 위해서 당정이 좀 의기투합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였어요. 그게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 예, 거기서 좀 충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한 충돌 측면도 있지만 거기서 한덕수 총리가 2025년 정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하다. 그러니까 아침절에는 대통령 사회수석이 반대하지만 논의는 가능하다. 근데 오후 1시에 총리는 논의 자체가 절대 불가다. 그러니까 당정 엇박자도 문제지만 이 정부에서 이게 일관된 그 입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당에서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이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만 추범하고 싶은 것은 의정 갈등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여야 의정에 있어서 야를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인해서 야가 오히려 여에 좀 방해 요소가 되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사리 국회 여야가 들어왔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뭐 김미애 의원이라든지 간사라든지 본인이 아닌 어떤 그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뭐 보건복지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거부할 수 없는 체제를 만들어서 야도 같이
스크램 짜고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저를 믿으라 계속 한동훈 대표 개인기처럼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또 없다는 아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2013년 철도 파업 때는 사실은 국토위 산하의 소위를 만들어서 철도 산업 소위에서 결과를 도출해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여야 의정이라면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여야 커플링을 제도화해서 그걸 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만나든지 복지부 장관을 부르든지 네. 이 점은 그런 어떻게 부분이 생각하세요? 있어야 되는데 개인 플레이다 이런 야당의 소외감이 있다 이런 거죠. 아, 네. 그렇게 뭐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제 이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뭐 번졌다. 그 얘기 나온 게 한동훈 대표가 8월 25일 그 일요일 날 열린 고위 당정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복지부 장관에게 2026년 의대 정원 늘리는 건 좀 유예하자. 뭐 이랬는데 바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봉합은 됐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는 가능하다. 근데 그게 한동훈 대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인용한 최고위원도 그 안 말고는 지금 의료계와 다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현실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제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그때 당정협의회 지난주 목요일에 열린 당정협의회에도 이제 교육이 뭐 보건복지 간사들 다 참여해서 같이 아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영주 의원 포인트는 근데 여와 야가 같이 하면 그러면 뭔가 이제 당 혼자서 정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냐. 예. 근데 왜 야를 조금 이 따돌림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이 그러니까 만들어지냐. 전략적으로 입장이 달라지면 예. 야가 없어 여가 되면 그래 말하자면 여여 갈등처럼 말하자면 당정 갈등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건 뭐- 그게 잘 네.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국회 전체와 대통령실의 대립으로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더 괜히 힘을 그 받을 대통령과 수도. 갈등 관계라는 것을 피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냐 하는 거죠. 저 좋은 의미에서. 뭐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네,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일부 한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활동이 재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고 또 제2부속실도 곧 뭐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특검법 공세는 더 거칠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가 또는 정상적인 활동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지어.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번 전당대회 그 전부터 총선 이후부터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매우 비판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마저도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당의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공세가 엄청난데 그거는 또 여론의 향방하고도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봐도 지금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뭐 마포대교 가고 또 추석 연휴에 장애아동 그 복지시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여론을 좀 부정적인 여론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보다는 좀 새로운 뭐라 할까요? 일종의 거기에 대한 그 반발 심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좀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우선 뭐 저는 실제적으로 보면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이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단독 통과는 하더라도 이게 실제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그게 중요한 요인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탈표가 그렇게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저 마포대교를 가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컨대 장애 아동을 만나는 것은 영부인 활동 같습니다.
주한 외교 사절의 부인들을 만나는 거든지 이거는 영부인이 할 수 있는 거지만 마포대 외교관은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비서실에서 제2부속실이 있더라도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제어가 안 되는 게 문제다 그런 겁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추석 민심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갑자기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증상 발생 시 우선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주세요. 의료진이 중증으로 판단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합니다. 많이 아프고 긴급한 상태라면 119로 연락하세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겁니다. 코로나가 의심스럽다면 신속하게 검사 진료받을 수 있는 발열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 129, 응급의료 포털 이젠, 지도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증상 발생 시 먼저 문 여는 병의원으로, 코로나 의심 시 발열 클리닉으로, 중증 환자는 응급실로, 올바른 병원 이용으로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레기 책을 써낸 저자이자 쓰레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학입니다. 제가요,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종이 가방을 사용하거나 천가방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법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과 그 문화가 일치돼서 실제로 비닐봉지 쓰레기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나와요. 1950년도에는 플라스틱이 한 200만 톤 정도 생산됐는데 2000년도를 넘어가면서 2억 톤을 넘었고요. 지금 2020년을 넘어가면서 4억 톤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50년 걸렸는데요. 두 번째 사이클은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이 생애 주기가요. 페트병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질 목적으로 탄생이 되잖아요. 1분에 100만 개씩 사용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일회용을 좀 덜 사용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다회용으로 한번 조금 불편한 일이지만 그런 걸 감수해가면서 내가 좀 줄여보면 어떨까. 비닐봉지도 장가방을 사용하고, 그리고 조금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자체의 시장님이든 뭐 도지사님이든 편지를 보내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추석 연휴 내내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남부와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대전 33도, 전남 곡성과 경남 밀양이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강릉은 31도로 비교적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중부지방에 5에서 30, 남부지방은 5에서 60mm 정도인데요.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겠고요. 시간당 20-30mm 안팎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소나기가 점차 그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크고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오후 6시 6분부터 달이 뜨겠고요. 서울은 오후 6시 17분에 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달을 보면서 마음속에 품어둔 소원 하나 빌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과 모레도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추석 특집으로 추석 민심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 토론을 위해서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야당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당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런데 그 전에 두 분께 그냥 가벼운 질문입니다.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한동훈, 이재명 이 두 대표 중에. 먼저 얘기하시죠. 글쎄 저는 솔직히 뭐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다만 예. 반대급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현재는 여당이 못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국민들이 둘 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하, 예. 예. 그래서 점수가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결과를 낸 게 없다. 그렇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중도 확장을 한다고는 하나 검투세라든지 뭐 하나도 1인 단일 정당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성준 의원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런데 적어도 어쨌든 적어도 이익은 금투세에 관한 한. 네, 예. 이익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 머릿속에서의 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신지호 의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하기보다는 10월 16일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 재보궐선거 결과가 뭐 두 양당 대표의 중간 성적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 어느 선거에 주목하세요? 지금 기초자치단체 4군데하고 예. 또 이제 서울시 교육감인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이제 정당에 개입할 수가 없는 선거지만 또 암암리에 또 그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는 네. 이런 거고 과거에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나가 우리 전국을 얼마나 뒤흔들어 놨습니까? 아, 그래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커플링, 디커플링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많이 하락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지난 10일, 12일 조사 이거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 갤럽 조사였던가요? 그 이재명, 한동훈 또 이재명, 오세훈 조사한 거요? 이것도 갤럽 조사였던 것 같은데. 그건 갤럽 조사 아니고 다른 조사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였습니까? 한국갤럽에서는 그냥 뭐 누구를 예시하지 않고 지지하는 차기 지도자로 누구냐 이렇게 주관식으로 내는 걸로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인 여론조사 흐름들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네. 예,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신지호 의원님. 예,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에 차기 대권 관련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하락 추세. 그 뭐 이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어떤 비전, 공약, 그 이미지로 좀 그 지지율을 움직일 수가 있었던 반면에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실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뭐 우리 김영주 전 의원이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당정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거 똑같아요. 실적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보수 정당이 과거에는
유능하다는 그 평가는 받았는데 지금 뭐 의료개혁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게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좀 유능해서 뭔가 실적을 내고 일을 성사시켜야지 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뭐 일 좀 하네. 그러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지지율 관리가 좀 될 수가 있는데 그 점에서 지금 당정이 좀 부족한 게 분명하고 한동훈 대표의 그 개인 지지율 하락도 그것과 저는 가장 큰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저 신조 의원이 전략기획부총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략 대안 짜는 거가 주 업무 아니신가요? 저는 지금요 당정이 차별화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당정이 차별화하면 다 망하죠. 다 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정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한 실적을 내놓는 거라고 봐요. 실적을 내야 돼. 네, 실적. 그러니까 의료개혁 관련해서도 여야 의정 협의체를 빨리 띄우고 그걸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그 목표치보다는 조금 하회할지는 모르더라도요. 그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7개월째 공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당정이 한 몸이 돼서 뭐가 됐든 실적을 내는 방식으로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신재호 의원 봅니다. 말씀 네. 그렇습니다. 예, 김영재 의원. 네. 그러니까 그런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경수 지사 복권 때 반대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최상병 제3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안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60% 이상의 득표를 했다 하지만 나머지 30%가 여전히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가 오면서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를 내야 될 때 한 몸으로 당내에서도 받쳐주지도 못하는 상태에 접어들어 버렸다. 네. 그런데 이제 김경수 지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최소한 박근혜, 이명박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사랑하는 충북들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비토하는 것 같은 심정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단순히 김경수가 반성 안 했기 때문에 복권 안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 외에 본인이 손해보는 게 엄청나게 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상병 특검도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이제 사실은 본인이 이제 결국 안 되는 것으로 갔어요. 그거 결국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3안을 냈다 그러면 모르지만 3안도 안 내고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그리고 그 자체가 여전히 안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어르신들이나 당 안팎에서 보기에는 아직 어리다. 이런 그 기준을 스스로가 낙인받게 되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저 진단에는 전혀 동의하기에 좀 힘든 게 그렇다면은 당정이 완전히 한 몸처럼 일체화돼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피그라고 다른 주자를 뭐 심지어 주저앉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김기현 체제에서 그럼 당이 제대로 굴러갔느냐. 이렇게 역으로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나에게 엇박자를 냈던 사람이 그러니까 김경수 복권 문제에서 나하고 엇박자를 냈던 사람이 또 의료 문제에서 뭐라고 하니까 김경수 때 엇박자 났던 게 영향을 미친다.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수평적 그 당정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어떤 정권이든 그건 바라는 바였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대로 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의료개혁에서 당정 엇박자가 난다? 이러면요. 이건 집권세로 거의 끝나는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옹졸하고 협량한 그런 걸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한다? 이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진단에는 조금 동의하기 힘듭니다. 제가 반론을 한다면 두 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김경수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당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우리 쪽에 이 사람도 더 해 주시오. 그거하고 또 내용이 다르다는 거고. 그렇죠. 예.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존립의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국에는 특검 보내겠다라는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경직성을 갖게 해줬다는 것이죠. 예. 지금 그 짧게 팩트 정리만 좀 하고 갈게요. 그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은 아까 이제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겁니까? 아니요, 포기한 적 없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추진 동력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입장이 바뀐 건 없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수처가 이제 수사 결과를 조만간 낼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어떤 수사 결과를 낼 것인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 관련해 갖고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송치를 해야 돼요.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검찰에 어떤 의견으로 송치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뭔가 하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겁니다.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한두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텐데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그거를 공수처의 의견과 동일하게 처리를 할지 아닐지 뭐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그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요. 이 공수처 수사 결과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내에서 일어날 거라고 봐요. 예, 그 제3자 추천 특검 안이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아직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그 공수처 수사 결과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좀 지켜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 이제 아까 지지율 얘기를 하다가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그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거의 그 한동훈 독주 체제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독주 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최근 들어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뭐 일각이긴 하지만 김문수 대망론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신재호 의원 좀 한동훈 독주 체제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당대회 득표율이 이제 63%고 그때도 뭐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아주 그 극심한 그 견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가 지지율은 63%였지만 의원들 숫자에서는 아직도 이른바 친 한동훈의 우호적인 의원들보다는 좀 거리를 두려는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더 다수인 거는 현실 아닙니까? 그게 바뀐 게 없고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여당 대표는 맞는데 이런 역대 최악의 여소야대 역대 최악의 여소야대 국회의 집권당 대표고 거기다 원외고 집권당 내에서의 의원들 분포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소수파고 이게 이제 한동훈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당대표 되면서 주어진 조건이에요. 이거를 이제 하나 둘씩 극복이랄까 완화시켜 나가면서 자신의 영역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넓혀 나가는 게 이제 숙제고 그래서 지금 그 노력 중인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오세훈 후보라든가 이런 후보들도 주목받을 수 있고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선의의 정책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재명 일극 체제와 대비될 수 있는 민주적 다양성이 있는 정당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김영주 의원? 저는 다음 대선에 한동훈도 없고 이재명도 없는 대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될 수도 둘 다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지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원희룡 나경원이가 그렇게 20년 정치를 했는데 그렇게 내용이 없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해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동훈 그다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원희룡 나경원이 아니고 오세훈이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님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좀 고령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지 않겠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우연히 지난번에
서울시 들렀다 김병민 부시장 만나갖고 저도 뭐 전직 부시장입니다 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니네한테 기회 온다. 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동훈 일방체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이 진수희 의원님이 서울시의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갔어요. 제가 제 말을 듣고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성공한 시장이 보니까 이명박이더라. 이명박 시장 때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을 서울연구원장, 복지재단 이런 데 두고 그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 됐을 때 장관하고 총리하신 분이다. 그런 느낌이 있다. 쫄개들 데리고 일하지 마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역동성이 있다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만 생각은 안 듭니다. 예. 그래요.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쪽 가보겠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만 아니라 뭐 야권 전체로 넓혀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재 의원께서 먼저 한번 쭉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이미 제가 뭐 이재명도 없고 이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는 뭐 일극체제고 거의 뭐 압도적 지지를 80% 이상의 당의 지지를 얻어서 대표의 재임까지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여론조사도 국민들이 굉장히 뭐 우리가 과연 그럴까 싶을 정도의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은 바로 100m 앞에 터널을 두고 있어요. 사법 리스크. 10월에 재판 결과가 실제로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똘끼 있는 판사가 있으면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유죄의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다투는 것이 현실이 증명하는 이재명 대표고 그 이후에 말하자면 2년 이내에 다가오는 대선 내에 과연 살아서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9월이 넘어오면서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지사가 자기 발언하기 시작했다. 김동연 지사는 예를 들면 뭐 25만 원 부분에 얘기를 했다면 김부겸 전 총리는 계엄에 대해서 이러지 말라. 어떤 내용이 어떻든 간에 자기 목소리를 냈다라는 의미에서 더군다나 차기적으로 보면 김경수 전 지사도 나와 있다는 부분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고 또 10월 재보궐에 영광 곡성에서 민주당이 둘 다 만약에 주국혁신당에 내주거나 무소속에 넘어갔을 때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굉장히 현실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본인은 굉장히 그건 피하고 싶은 부분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영광하고 곡성인가요? 네. 그 실제로 조혁당이 이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뭐 후보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거기는 호남 분들은 뭐 TK도 영남 마찬가지지만 무소속을 뽑은 이유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마지막에는 우리 편이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마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쪽으로 뚝이 터지는 걸. 그런데 그분들은 보기에는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신재호 의원님. 저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행보를 보면은 10월 1심 선고 이후를 다 대비하는 사전 포석을 쭉 깔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대를 강화하잖아요. 그건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뭐 강화되면서 뭐 당내 뭐 그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뭐 친문 친명이 뭐 의기투합해갖고 지금 그 싸우자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전에 뭐 김정숙 여사 뭐 타지마을 뭐 그 문제라든가 그때 수사할 때는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 본인이 1심에서 안 좋은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스크럼 짜고 같이 싸워준다고 지금 이게 스크럼을 짜놔야지 그때 가서 본인의 흔들림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다. 당내 균열을 사전에 좀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포석이 좀 깔려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섀도우 캐비넷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섀도우 캐비넷. 그 뭐 섀도우 캐비넷 지시를 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섀도우 캐비넷은요. 이게 의원 내각제에서나 하는 거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대선이 2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섀도우 캐비넷 만든다는 게 좀 약간 뜬금없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섀도우 캐비넷 얘기를 꺼냈는가? 나는 1심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무조건 대선 출마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간다. 대선 출마한다. 그러니까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흔들림 없이 간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섀도우 캐비넷도 이렇게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다. 뭐 이거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기 대선 이제 2027년 3월 10일입니까? 3월 9일이 뭐 하여간 차기 대선이요. 네.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길잖아요.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차기 대선 무조건 가는데 그 대선이 2027년 3월 대선이 아니라 조기 대선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두 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신재호 의원 말씀하신 저 대목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 연대라고 하는 게 12명의 야권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시내에 붙여져 있는 플래카드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올해 안에 탄핵하자. 아예 딱 올해 안에라고 딱 시점까지 규정한 플래카드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7년 3월이 아니라 어쨌든 최대한 당겨서 해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뭐 대통령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냐는 식의 그 구도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신재호 의원이 분석한 얘기가 상당한 또 현실적 설득력으로 다가오는데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느끼기에 그렇게 시야가 좁아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갑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9월 10월 넘어오면서 물론 조국 혁신당이 먼저 속도를 내는 감은 있습니다만은 네. 저도 이렇게 방송국에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현수막이 벌써 조국 혁신당은 뭐 탄핵이라는 단어를 아예 그냥 올렸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나마도 그 단어를 은연중에 암시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입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그렇죠. 예.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강성들이 했는데 서서히 그런 걸 강화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잡혀 들어가기 전에 빨리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현실성이 있든 없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계엄 문제. 저분은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계엄도 논의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심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주관적인 희망 뭐 열망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치 현실화되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현실적으로 뭐 계엄 문제는 뭐 거의 불가능한 또는 문제. 탄핵 문제도 예.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지율이 20%에서 정말 더 떨어지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가 즉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최근에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것이 예컨대 뭐 어제 오늘 자꾸 뭐 장성철 소장도 무슨 녹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여러 가지 하나하나들이 쌓이면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마지노선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올해 안에 혹은 10월 이전에 가시적으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정 관리를 잘못하면 실제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미리 절대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거는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인 고리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겠냐. 희망사항일지는 모르지만 야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조국 두 대표가요. 올해 늦가을 겨울을 2016년과 같은 어겐 2016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거라고 전 봐요. 예. 그 10월 뭐 이제 중하순경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나면은 거기에 대한 불복 뭐 저항 뭐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나는데 이렇게 그 커다란 대중적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이재명 1심 뭐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뭐 이런 거 재판 불복 투쟁 이렇게 갖고는 대중적 동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김건희 여사
뭐 특검, 뭐 최상병 특검 공세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때 그 대중 집회의 세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니까 한 자락씩 깔아두는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럼 계엄이라는 거를 왜 느닷없이 꺼냈을까? 그때 가서 또 써먹을 거예요. 이제 새가 좀 붙기 시작하면 이거 이렇게 우리 이런 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해갖고 다 진압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미리 한 자락 깔아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또 집권 세력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기서 사실 뭐 8년 전 탄핵을 봐도 국회에서 탄핵 의결 200석 안 했으면은 뭐 헌재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 제2요구권을 재표결해도 200석을 가지고 막아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뭐 대통령의 의지도 있지만 당의 의지 또 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네. 어떤 경우에도 탄핵은 막겠다. 이탈자 없다. 네. 뭐 이런 의지가 확실하면 사실 야당에서도 이게 헛꿈 꿀 이유가 없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확실한 거죠. 예. 그 탄핵이라든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다. 그건 혼연일체가 되고 네. 똘똘 뭉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선후 경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정치 세계에서 선후 경중이 제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탄핵 그 공세 뭐 등등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의정 갈등 문제를 놓고 당정이 이렇게까지 뭐 불필요하게 충돌하고 뭐 그걸 국민들에게 그 하루가 멀다 하고 노출시키고 뭐 해야 되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그때 예상되는 2조 세력의 그 무자병 공세에 대한 뭐를 방파제를 쌓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이 의정 갈등 문제 어느 정도 저는 일단락을 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 짧게 우리 정치권 향후 전망도 좋고 좀 조언도 좋고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예, 지금 여야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의도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을 위해서 혹은 자기 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총리는 대통령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뭐 현장을 중심으로 또 국민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진짜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여론조사상으로 의료 문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두 번째가 다 민생과 경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그 민주당도 스스로가 너무 이재명 리스크를 방어하는데 기여하지 말고 네. 다가오는 현실에 좀 더 착목해서 민생에 좀 기여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신재 의원. 뭐 아까 한 얘기 근데 앞으로 향후 연말까지 굉장히 저는 요동치는 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집권 세력이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선후 경중을 잘 가려서 일 처리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예, 추석 민심 토론이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법학 다시 시간입니다. 부모가 양육하지 않은 자녀가 이제 먼저 숨졌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상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뭐 이른바 나쁜 부모가 그 자식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자식이 사망했을 때인데 자식이 살아있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을 막는 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빨리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강병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법학다식 강병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연휴 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습니다. 구하라법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2019년에 이제 가수 구하라 씨가 젊은 나이에 이제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구하라 씨는 이제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요. 법률상 그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혼일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구하라의 친모는요. 구하라가 9살 무렵에 가출을 해서 20여 년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상속 재산의 반을 이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제 구하라의 오빠는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친모가 상속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서 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에 나서게 됐고요. 네. 이 입법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입법 청원이 이제 대거 4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지난달 이제 민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아, 예. 네, 그 개정된 이제 법을 간단히 그 개정된 민법을 구하라법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이제 민법인데 네. 그 이제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구하라법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네. 바뀐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뭐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부모, 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고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권 상실 선고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미리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한 경우에는 이제 유언 집행자가 이제 요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게 되고, 그런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요 관련 소송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자동으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법원에 이런 결정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때에 해당되는 사례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이른바 나쁜 부모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꽤 사례들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사실 구하라 사건 이전에도요,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천안함 사건 당시에요, 사망 군인의 어머니가 28년 만에 나타나서 군인 사망 보상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사건이 있었고요. 예,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 때도요, 이혼 12년 만에 나타난 희생자의 친부가
사망보험금 절반을 지급받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미 그런 사건들이 있는 상태에서 구하라 사건이 하나의 이제 기폭제가 됐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민법은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사실 공무원 구하라법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건 2021년 7월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그 응급 구조대원으로 일하던 소방관이 순직을 하자 친모가 31년 만에 나타나서요. 유족 보상금과 유족 연금을 이제 받아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요. 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이제 개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사건에서의 그 친모는 50%의 유족연금을 받던 것이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15%로 이제 감액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일반 국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법도 이제 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 법 시행은 이제 2026년 1월부터 이제 시행 예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하라 씨 유족의 경우에는요, 네.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올해 4월 25일에요. 유류분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그때 결정에 보면 이제 어떤 판단을 했냐면은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상속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하라법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제 같은 취지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그 상속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어떤 사망한 사건에는 이 개정 민법이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구하라 사건 관련자한테는 이 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은 안 됩니다. 이미 그 4년 전, 네네. 5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네네. 그래요. 자, 이렇게라도 해서 나쁜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게 돼서 뭐 다행이다 이런 여론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녀가 사망했을 때 경우고요. 네네. 이게 살아있는 미성년 자녀들의 돈을 뜯어내는 이런 나쁜 부모들도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보육원에 있거나 보육원에 나온 자녀의 재산을 양육도 하지 않은 부모가 사용해 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며칠 전 KBS 1TV 더보다 프로에서는 이런 내용이 이제 방영이 됐는데요. 보육원 퇴소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 돌보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가 특성화고에 이제 다니면서 모았던 급여 또 보육원의 퇴소비, 용돈 이게 한 2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네. 이거를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져가서는 모두 사용해 버린 뭐 차를 바꾸거나 뭐 이런 사례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미성년의 경우에는 그 혼자서 계좌 개설도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들 계좌 만들어주러 부모님들이 은행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뭔가 이런 점들을 좀 악용하는 부모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이제 은행 거래를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이제 은행에 동행을 하거나요. 네. 또 부모의 동의서가 이제 필요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자녀의 이제 통장 비밀번호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기화로 자녀의 돈을 인출하거나 또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통장을 해지하고 돈을 가져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는 절도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절도도 될 수 있고 또 횡령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보관해 주겠다. 뭐 그렇게 해놓고 써버렸다면 그건 또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쁜 부모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례가 많습니까? 예, 이게 이제 보육시설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실제 보육원 관계자들 또 보육원을 퇴소한 사람들의 이제 증언에 의하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전체 전수조사에 의한 실태 파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피해 규모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먼저 조속히 이제 좀 조사가 되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아예 이제 이런 보육원 같은 시설에 맡겨진 자녀의 돈을 부모가 쓰지 네. 못하게 뭐 제도적으로 딱 막아 놓는다든지 네네. 이를테면 제3기관한테 네. 신탁하게 한다든지 위탁하게 한다. 뭐 이런 제도적 장치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큰데요. 현재 이제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요. 네.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금전 관리가 이제 어렵잖아요.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요. 네. 그런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에 이제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재산을 보관을 하고요. 네. 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이제 복지 서비스입니다. 발달 장애인이나 이제 보호자는요. 연금공단과 재정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출 계획에 타당한지를 네.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요.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뭐 학비, 뭐 생계비, 또 뭐 생활비 이런 지출 시점에 맞춰서 연금공단이 이제 이용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어떤 여동생이 발달 장애인 오빠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 수당 이런 것들을 받아서 다 써버리는 그런 이제 갈취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는데 이런 서비스가 도입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 서비스가 이제 시행된 이후에 발달 장애인이 그 서비스를 통해서 경제적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 걸 볼 때 보육원에 있는 아동 또 보육원을 나온 지 5년까지는 이제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한 이제 자립 지원금이 이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게 끝날 중에 이제 또 일시금도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산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신탁 제도,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에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런 신탁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미성년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피해를 보지만 네. 정신적으로도 네, 이 네. 굉장한 피해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은 그런 문제 의식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건을 보면은 이게 소송으로 가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상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부모를 상대로 형사적으로는 고소를 해야 되고요.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막 그 성년이 된 이런 사람이 부모를 상대로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상당히 뭐 쉽지 않은 선택이고요. 예. 또 그 금액이 또 뭐 아주 큰 금액도 아니고 보통 이제 몇 백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네, 이 정도 네. 금액이고 예. 또 그거를 자기가 혼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상당히 피해는 있지만 현재까지 이제 그 구제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어떤 제도적인 보완, 네. 어떤 이런 신탁 제도라든가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박다시 강병훈 변호사였습니다.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명절 당일인 오늘 귀성 귀경 행렬에 성묘계까지 몰리면서 전국 도로의 교통량이 많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시내권에서는 양방향으로 이동량이 늘고 있고요. 부산 방향은 남사진이 부근과 옥산 휴게소 일대 짧은 정체 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지나기 어렵겠습니다. 벌써부터 천안 방향 정체 정오터널에서 시작됐는데요. 인풍교까지 긴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요. 반대 논산 방향도 남풍새 나들목부터 차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 양방향에서 이동량이 많은데 지금은 서울 방향 정체가 훨씬 심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쭉 막히고요. 반대 양평 방향 충주 분기점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대구 쪽 삼락에서 대저 분기점까지 7곡에서 다부터널까지 밀리고요. 가산 나들목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강원권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미사에서 남양 쪽까지 정체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도 초월터널에 교통량 몰려 있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고요. 버스 전용 차로는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비영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만나는 건강 100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희 KBS 라디오 전격 시사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가족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건강 진단. 오늘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 진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도 있거든요.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국가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뭐 여러 가지 검진이 있어요. 보통은 많이 알고 있는 건 이제 종합검진이라고 그래서 종합검진. 이제 병원급에서 뭐 직장이라든가 또 개인분도 하시고 직장 복지 차원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비용을 뭐 일정 부분을 내고 하시는 거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같은 걸 그런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일반 건강검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암을 다 가장 걱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또 가족들이 모이면 다들 건강 안부. 아마 일부에서도 잠깐 아까 오면서 들었더니 이제 뭐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 검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회사나 어디 입사할 때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건강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에서 하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국가건강검진인데 이거는 통보가 오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세요 하고. 통보가 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은 우리가 이제 질병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병의 예방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나뉘는데요. 1차 예방은 쉽게 얘기하면 폐암 걸리지 않도록 뭐 담배를 아예 피우지 않거나 금연하거나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예방 접종을 해서 비형 간염이라든가 뭐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1차 예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게 2차 예방은 무증상 시기에 증상이 없을 때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고혈압, 당뇨병도 있지만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완치를 하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데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은 뭐 어려운 수술이라든가 뭐 방사선 치료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도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제 굉장히 국민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꼭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이 국가 건강검진은 따로 개인이 돈을 부담을 하지 않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부 한 10% 정도 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본인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다 통보가 되고 이제 종류가 일반 검진하고 이제 암 검진인데 일반 검진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하시게 되는 거고요.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하시게 되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가입자인 경우는 이제 그 20세 이상부터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여유가 이제 있는 분들은 종합 검진 검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천차만별이던데요. 천차만별입니다. 뭐 굉장히 비싼 종합 검진도 있고 그걸 또 뭐
무슨 선물처럼 이렇게 네, 상품권으로 이렇게 예.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던데 이 건강 검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그 우리나라 이제 의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그 낮은 편이어서 그리고 이런 절반 검진 뭐 어떤 경우는 뭐 200, 300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근데 가장 우리가 만성 질환하고 기본적인 암 검진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실시하고 있는 게 위암, 그다음에 간암, 뭐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물론 아주 희귀하거나 뭐 이런 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 비싼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검사는 가장 그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예, 많은 비용을 들지 않고 중요한 질병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게 이제 보통 너무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안 되니까라고들 간과를 하시는데 그만큼 중요한 병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건강 검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혈액 채취를 해서 주로 혈액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검진 같은 경우는 주로 고혈압, 당뇨병이나 간 질환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제 폐결핵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요. 혈액 검사를 해서 혈당 당뇨병을 보기 위한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죠. 그걸 보기 위한 이제 혈액 검사를 하고 또 빈혈이 있습니다. 예, 그런 빈혈에 대한 부분들 또 간기능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소변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소변 검사는 콩팥 질환, 신장 질환이 시작이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단백뇨입니다. 예, 그건 뭐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이제 우리 요 시험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하는데 그런 단백뇨 같은 걸 보는 게 일반 검진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검사가 아주 간단한 것 같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고혈압, 당뇨병만 발견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간다 그러면 가서 이제 공복으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피 뽑고, 그다음에 소변 검사, 그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가슴. 그리고 더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돈은 안 들지만 키 몸무게 재서 비만 유무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혈압 재서 고혈압인지 정상혈압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주 혈압도 재보시고 본인이 가서 검사도 해보시지만 바쁘시기도 하고 나는 건강하고 또 가족 중에 특별히 가족력이 없어서 잘 모르신 분들도 검진해서 당뇨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혈압 한 번도 안 재시다가 고혈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압을 재서 140에 90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고혈압인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혈압은 이제 그 병원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 혈압기가 워낙 잘 나와서 가정에서 그냥 하나씩 그럼요. 하고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재는 것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시게 되면 좀 긴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약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백의성, 그러니까 흰 옷을 보면 긴장하고 불안하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러네. 요즘에는 진단도 그렇고 고혈압이 있어서 약물을 드실 때도 병원에 와서 재는 혈압보다는 집에서 재는 가정 혈압이 훨씬 더 중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편안하게 있을 때 재는 혈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병원에서 하든지 이렇게는 좀 하기 어려우니까. 자동 디지털 혈압계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비치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암 검사도 있잖아요. 국가가 해주는 암 검진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5대암이다가 지금은 이제 6대암이 돼 있는데요. 위암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암, 유방암, 그다음에 여성에게 많은 이제 자궁경부암, 간암이 있고 폐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은 2년마다 위 내시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보시죠. 그래서 내시경을 하시게 되고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을 하지는 않고요. 대변 네. 자멸 반응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제 대변을 받아오시면 이제 그 1년마다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아하, 예. 그건 왜 그러냐면 대장암이 생긴 경우에 조금 진행이 되는 경우는 그 암에서 아주 미세한 출혈이 있으면서 그게 대변에 섞여 나오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위암은 이제 내시경을 하는데 왜 그러면 대장암을 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안 해주느냐 뭐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검사가 정확한 검사기도 하고 특히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2, 3일을 다투는 암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방암은 촬영을 하시게 되고 자궁경부암은 뭐 세포 검사를 하고 또 간암 특히 이제 폐암을 많이들 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꼭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정부를 믿고 또 우리 대한민국 의료기관을 믿고 조기 예, 검진하자 이거 아닙니까? 예, 예.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검진을 하시게 되면 예. 이게 결과지를 봤는데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네. 용어도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그걸 가지고 꼭 한번 검진기관 가서 뭐 접수비 안 돼도 상담 다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꼭 예. 부탁드리고 싶은 건 2년마다 하는 검사지를 버리지 마시고 갖고 있으면 벌써 한 10년 하면 5번. 예, 5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세를 볼 수 있구나.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판단하거나 하는데 예.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건강백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였습니다. 예, 9월 17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